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기환입니다. 벌써 1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3월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뉴스와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가 되게 되면서 조금은 심리가 풀리고 있던 국내 시장에 다시 꽁꽁 얼어붙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지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거든요. 급격한 기준금리로 인해서 경제적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준금리가 최종금리에 근접했고 동결이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고 시장이 안정되는 듯 했었는데, 3월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에서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들이 굉장히 기대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서 최종금리가 5.5, 6%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고요. 연준 내 고위 인사들도 발언들이 좀 생각이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애틀랜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다음 FOMC에서 0.25로 충분하다, 그래서 0.25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고요. 또 반대로 클리브랜드와 세인트루이스 이제 이 연준 총재 두 분 같은 경우는 아니다, 0.5 정도를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올라갈 거라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에도 금리를 2월에 동결한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럼 또 4월에 다시 연준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0.25 또는 0.5% 베이비나 빅스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라든지 주요한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글로벌적으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그 글로벌 여행 수요도 증가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원유도 감산될 계획이다 보니까 석유 가격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증가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국제 원유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원유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석유 관련된 모든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외적으로는 작년에 벌써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몇 차례에 거쳐서 상승을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이제 원가 상승 부담이라는 이유로 연내에 추가적인 인상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원유 자체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증가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1월 소비가 2.1% 감소를 했고요, 국내에서. 그리고 이게 3개월 연속 지금 현재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심각한 뉴스는 지금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사업장이 건축 자재를 구하지 못하거나 너무 비싼 건축 자재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글로벌 공급 체인망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분양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자, 이 와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서 대우건설이 440억 원의 연대 보증 의무를 이행해버리고 착공과 분양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440억으로 막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들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4%대 또는 3% 후반까지 떨어졌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 후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건설업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PF 자금 같은 경우는 무려 금리가 15% 이상이나 되는 굉장히 고금리예요. 거기다가 취급 수수료가 1%였는데 최근에는 취급 수수료가 10배인 10%로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은 지역들, 공급량이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담을 포기하고 차라리 착공하지 않고 도급을 받지 않겠다, 고금리의 이자를 계속 부담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례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멘트 55%, 철근 63%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최초에 정비 사업에서도 시공사가
도급 계약을 할 때 가격과 건축 비용과 지금 현재 상황의 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조합에다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조합은 계약대로 이행해라 아니면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자, 건설 PF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공급이 좀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공급이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도 이런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공급이 미뤄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지역적으로 차별화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공급이 지연되더라도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미분양이 해소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 미뤄지는 게. 근데 반대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공급량 자체가 없거나 굉장히 부족한 지역들은 공급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와서 공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되면은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같이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필요한 양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받는 곳이 대표적으로 서울인데, 서울의 주택의 54.3%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50.4%였는데 작년 2022년 기준으로 54.3%로 1년 만에 4%나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노후 주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게 되면은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을 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보니까 정비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노후 주택이 신규 주택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이게 매년 일정 수준의 어떤 그 수량들이 채워져야 어느 순간에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폭등 폭락이 나타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서울시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매년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입주 물량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의 인허가 물량이 13년 내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8만 3천 가구 정도의 인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작년에는 4만 2,7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무려 2021년 대비해서 50%나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고,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7만 3천 가구 정도의 인허가가 이루어진 거에 비해서 작년에는 무려 3만 가구 정도 이상이 부족한 상황에 인허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전반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분양 자체가 쉽지 않겠다라는 우려, 이게 어떤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 하면은요, 서울의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올해도 지금 적정 물량보다도 절반 정도밖에는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년, 내후년에는 필요한 양보다 절대적인 숫자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지금 인허가 물량이 왜 이렇게 심각한 거냐 하면은 앞으로 3년에서 4년 후에 이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이 누적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 4년 뒤에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글로벌 지표들이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1년, 빠르면 1년, 늦으면 2, 3년 뒤에는 이 수요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호전이 되면서 눌려있던 수요들이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질 건데, 지금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실질적인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듣고 있는 글로벌적인 악재, 그 다음에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긴 안목으로 보면 1년 내에서는 등락,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웃고 울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지만, 지금부터 1년 뒤, 조금 길게 보면 2, 3년 뒤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수요 공급들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은 대규모 개발들, 업무타운들 이런 개발들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그때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그리고 개발까지, 대규모 개발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는 지역들, 대표적인 이제 서울이죠. 서울 내에서도 특히나 마용성 지역이라든지 도심권이
그 주요 대상 지역이 될 건데 그런 지역들이 가격이 이제 회복될 때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고 상승하는 폭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재들이 쏟아져 나와서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보통 지나고 나면은 보통 바닥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의 양 측면들이 있고 또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걸 같이 고려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투자를 계획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균형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